다음 문제는 요 리튬 플로라이드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의 격자 에너지를 구해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런 수식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 플로라이드와 이게 고체 결정으로 만들어졌을 때 기체 상태에서의 이온, 기체 상태에서의 음이온, 이 둘 사이의 관계로부터 이렇게 격자 에너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보통의 화학책에서는 이렇게 기체가 고체 결정을 이룰 때 요때의 에너지 관계를 요걸 격자 에너지라고 보통 정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사실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 이 격자 에너지가 굉장히 매우 큰 발열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이게 보통의 어떤 책들 혹은 뭐 전문적으로 쓰여져 있는 무기화학 책들에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 보시다시피 요거하고 완전 정반대의 반응으로 쓰여져 있죠. 요게 바로 이제 옥스토비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옥스토비라는 사람이 쓴 일반화학 책에만 격자 에너지가 보통의 책들과 거꾸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자에 따라서 에너지의 방향성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어떤 것이냐, 혹은 교사의 관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이 격자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뭐냐면은 그냥 잘 알아듣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사실은 더 일반적인 표현인데, 교사나 저자에 따라서는 이 표현을 격자 에너지로 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은 반대니까 사실은 격자 에너지가 고체 결정에서 기체 상태 이온으로 바뀌는 것으로 정의를 한다면, 이때의 격자 에너지는 사실 엄청나게 큰 흡열 반응으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하고 여기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 크기는 같고 서로 방향이 반대 방향인 에너지 관계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격자 에너지가 큰 발열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자와 교사에 따라서는 큰 흡열 반응으로 격자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이런 관점의 격자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에서는 뭘 제시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몇몇 연력학적 데이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여 여기에 보나보 사이클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로 이제 뭐 하냐는 얘기냐면, 헤스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 격자 에너지를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여기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이 반응에서 반응물이 LIF 솔리드 고체 결정이죠. 그게 가장 안정한 반응물 상태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최종 도달해야 되는 이 상태, 바로 리튬 플러스 F 마이너스 상태의 이온들인데, 그게 이렇게 기체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물, 얘가 생성물인 관계로 이렇게 에너지 도표를 그려 놓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과정에 대한 바로 엔탈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여기 있는 리튬 플로라이드 리튬 플로라이드 고체 결정이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연력학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우선은 이 리튬 플로라이드 고체 결정이 이렇게 리튬 솔리드, 그 다음에 F2 가스, 바로 1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돈성 물질로 분해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는 바로 뭘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가 이게 바로 형성 반응이죠. 그러니까 1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성 물질에서 해당 물질이 만들어지는 반응, 그게 바로 형성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에 리튬 플로라이드의 형성 엔탈피, F가 바로 그 유명한 포메이션이잖아요. 형성 엔탈피가 주어져 있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615.97이야. 바로 발열 반응인 거지. 그런데 지금 주어져 있는 이렇게 가정한 이 과정은 이 형성 반응의 반대 과정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 9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는 형성 과정이 역과정이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흡열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LIF의 형성 엔탈피에 마이너스 5를 떼서 615.97만큼 에너지적인 상승이 된 것이 첫 번째 단계의 엔탈피 변화다라고 생각해 보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고체 리튬하고 여기에 있는 이 기체 플로라이드가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얘네들이 활성을 갖고 반응을 하려면 이런 상태의 기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솔리드가 기체가 될 때 엔탈피가 필요하고 이 플로라이드의 결합이 해리돼서 플로라이드 기체가 될 때에 에너지 관계가 필요하겠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바로 또 형성 엔탈피가 있네요. 자, 바로 뭐냐? 리튬 가스가 형성될 때 형성 엔탈피가 159.37이랍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1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생성물이죠. 안정한 호돈소 물질이죠. 그럼 1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은 그 형성 엔탈피가 어떻게 정의됩니까? 0으로 정의되죠. 그럼 얘가 기체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계인데 그게 바로 보시다시피 리튬 가스의 형성 엔탈피의 정의가 될 거라고요. 즉 리튬 가스가 만들어진 형성 과정의 엔탈피 159.37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에너지 관계를 뜻한다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로라이드가 분자로 있을 때 이게 결합이 해리가 되면 플로라이드 기체 원자가 되겠죠. 그 플로라이드 기체 원자가 만들어진 형성 반응 엔탈피가 78.99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1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반응물로부터 어떤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플로라이드 가스의 형성 과정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흡열 반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흡열 반응을 더해서 이 두 번째 단계의 기체화 상태의 흡열 반응은 이런 식으로 238.36으로 또한 흡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있는 리튬 가스가 혹은 플로라이드 가스가 그 다음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는 양이온, 하나는 음이온이 돼야 됩니다. 기체 원자가 기체 양이온이 되는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하죠? 그걸 바로 이온화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가 520.2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리튬 가스 양이온으로 바뀔 때 그때 에너지가 520.2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플로라이드 가스가 또한 전자를 받아서 플로라이드 음이온 가스가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죠? 그걸 바로 전자 친화 과정이라고 하죠. 근데 전자 친화 과정은 다른 에너지들과는 다르게 얘가 항상 발열 기준으로 에너지가 작성되어 있죠. 그래서 59.63만큼 아니면 플로라이드의 경우는 전자 친화도가 328로 나오는데 328만큼 얘가 발열 반응이 되면서 음이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플로라이드 가스가 플로라이드 음이온이 되는 과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발열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데이터 328 앞에 마이너스 4를 더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관계는 뭐겠습니까? 요 둘을 계산한 192.2가 되겠죠. 그럼 이제 드디어 요 단계 각각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종 엔탈피 단계를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각각의 에너지 단계를 다 더하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쭈루룩 더한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바로 1046.5kJmol이 나와요. 진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델타 U와 델타 H를 구분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건 저 반응의 전체 엔탈피 변화인데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델타 U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격자 에너지긴 하지만 물론 이 옥스토비 책이나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교사 관점의 그 격자 에너지긴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반응의 내부 에너지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를 구분하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보나보 사이클 혹은 헬스의 법칙으로 구한 게 엔탈피인데 그 엔탈피로 어떻게 하면 내부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지 수리적 관계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자 엔탈피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 이렇게 표현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내부 에너지니까 내부 에너지는 엔탈피 빼기 PV가 될 거고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엔탈피의 변화 빼기 PV의 변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이 압력 부피가 있는데 이 압력 부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때 만약 기체가 관여한다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델타 nRT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기체의 경우 이상기체로 가정을 했을 경우 PV는 nRT 관계가 성립을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진짜로 기체가 관여하는지 살펴보시면 바로 여기에 리튬 플러스하고 F 마이너스 요 보시면은 여기 기체가 관여하고 있죠. 그럼 이 기체 관여와 관련된 반응이 나타나니까 바로 이 수식을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내부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보시면 바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 지금 얘는 어쨌거나 등압 과정에서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델타 PV 왜 등압 과정이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온 고체 결정이 우리 안정한 대기 중에 그 안정한 일정한 일기압 중에 있을 테니까 이 모든 상황은 안정한 일정한 일기압 상황에서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등압 과정이니까 이때 어떻게 되냐면 P 델타 V 이렇게 되겠죠? 압력이 일정하니까. 그러면 델타 V는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어디서 어디가 되는 거야. 바로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부피 변화가 바로 이 델타 V로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생성물은 지금 기체고 반응물은 고체란 말이에요. 그럼 보시다시피 고체에 비해서 이 기체는 부피가 커요, 부피가 작아요. 고체에 비해서 기체는 부피가 한 10,000배에서 100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경우 근사적으로 이 반응물, 고체의 부피를 나가리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뭐가 되느냐? 이 생성물이 지금 기체인데 바로 기체의 어떤 PV 관계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게 바로 뭐다? PV는 nRT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활용해서 내부 에너지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엔탈피 자리에 그대로 놓고 nRT인데 어차피 RT, 등 온도는 변치 않는 25도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등온 과정으로 두고 이 기체의 몰수 변화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엔탈피 변화가 1046.5죠? 넣어주시고요. 자, R은 기체상수인데 값이 8.31이 되고요. T가 지금 몇 도냐면 25도씨니까 298.15켈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생성되는 기체는 리튬 플로라이드 1몰이 없어지면 여기에 있는 리튬 플러스 F 마이너스 가스가 각각 1몰 1몰 만들어지니까 1 더하기 1 해서 2몰만큼의 몰수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천을 나눠주는 건 얘 단위가 이게 킬로줄 퍼 몰이죠. 위에서 계산한 단위, 요 단위로 엔탈피가 구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역시 어떤 단위로 바뀌어줘야 되겠어요? 바로 킬로줄 퍼 몰 단위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전체 계산에서 천을 나누어서 킬로줄 퍼 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 둘을 계산하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값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1041.6 킬로줄 퍼 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보나보 사이클을 활용하여 이렇게 어떤 그 이온 결정의 격자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격자 에너지가 사람마다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발열 반응이다라고 격자 에너지를 정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역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흡열 반응으로 격자 에너지를 정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출제하는 교수에 따라 엔탈피하고 내부 에너지를 구분하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문제 이렇게 구성되고 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선 문제에서는 보나보 사이클을 이용해서 주어진 이온결합 화합물의 격자 에너지를 구해 보았습니다. 이때 이제 재밌는 건 묘하게도 그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 차이를 꼭 고려를 해서 구해놓은 그 보나보 사이클에 의한 결과는 엔탈피죠. 그 엔탈피를 내부 에너지로 바꾸어 격자 에너지를 구하라는 좀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좀 마지막으로 눈여겨보시고요. 자, 여기에 달려있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쿨로믹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그 격자 에너지를 이 결정구조 모델링으로부터 격자 에너지를 구해볼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격자 에너지 수식 우리 앞서서 배운 거 있죠? 그걸 활용해 보란 얘기입니다. 그 격자 에너지 수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저러 그 수리적 처리를 통해서 이런 결과로 나왔었죠. 이때 A가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마델룽 상수. 그 마델룽 상수가 그 고체 결정마다 다 달리 나타난다고 했었죠. 이때 문제에서 그 마델룽 상수가 1.7476, 여기에 있는 리튬 플로라이드의 그 결정 구조가 그 락솔트, 그러니까 NaCl 구조랑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마델룽 상수가 주어졌으면 그걸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 자리에다가 1.7476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Na, 이건 뭐죠? 바로 아보가드로 수죠. 그럼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의 몰의 역수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Z 플러스 Z 마이너스는 뭐예요? 주어져 있는 화합물의 이온가죠. 그러면 리튬 플로라이드에서 이온가는 각각 리튬 1 플러스, 플로라이드 1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Z 플러스는 뭐예요? 양이온가니까 바로 1 플러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Z 마이너스는 음이온가죠. 바로 플로라이드 1 마이너스니까 저 Z 마이너스에다가 1 마이너스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는 전자 전하량이죠. 그것의 제곱. 그래서 전자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인데 놓고 제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숫자 4, 숫자 파이 모두 상수고요. 자,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건 뭐죠? 진공의 유전율인데 다 알려진 상수입니다. 필요하다면 문제에서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값이 대략 8.85 곱하기 10의 12승, 단위는 쿨롱 제곱, 줄의 역수, 미터 역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R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바로 이런 이온 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 평형 결합거리라고 했었죠. 그 평형 결합거리가 문제에 주어져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2.014 옹스트롬.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2.014 옹스트롬을 짜잔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옹스트롬이 10의 말에 10승이니까 그걸 바꿔서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격자 에너지에 사실은 어떤 요소가 붙냐면 1 빼기 n분의 1 이게 붙죠. n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바로 보온 청력 에너지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온과 이온이 이런 쿨롱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과 핵 사이의 청력, 그 다음에 전자와 전자 사이의 청력을 통한 또 위치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그걸 본이라는 사람이 그 개념적으로 만들었었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n이 바로 본 지수였습니다. 본 지수 어떻게 구했었죠? 자, 지금 주어져 있는 화합물이 리튬 플로라이드입니다. 그럼 리튬 플로라이드는 리튬 양이온, 그 다음 플로라이드 음이온으로 구성되는데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고 플로라이드는 원자번호 9번이죠. 그럼 얘가 1 플러스 양이온이 되면 힐륨이랑 전자 배치가 같고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면 플로라이드는 니온이랑 전자 배치가 같죠. 그때 실험적으로 알려진 본 지수 값은 이 경우 5, 이 경우 7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나와 있는 본 지수를 이렇게 평균을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본 지수 이 자리에다가 6을 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격자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 앞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렸고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이런 실험 데이터를 넣어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단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쿨롱 있죠. 쿨롱의 제곱이니까 얘하고 얘가 약분되어 사라질 거고요. 미터하고 미터가 사라질 겁니다. 그럼 어떤 단위만 남냐면 바로 줄과 몰만 남죠. 그래서 최종적인 단위 체계는 이런 식으로 줄포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결합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수백에서 수천 킬로줄포몰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킬로줄포몰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애석하게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해도 될까요? 요 뒤에 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 본 지수를 도입하게 되는 요 부분을 이게 옥스토비에서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옥스토비 책에서는 이 부분을 무시하거든요.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좀 더 근사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혹은 뭐 수업을 하는 학교 교사의 취향도 뭐 이거를 도입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 수업하시는 교사의 취향에 맞추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스토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이쪽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죠. 사실은 무시해도 될 만한 게 1 빼기 6분의 1이나 1이나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얘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근사적 계산 결과는 바로 이 정도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큰 값도 아니고 해서 무시할 수 있어서 무시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지금 앞에 부호가 어떻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짜자잔 마이너스가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격자 에너지 관점으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다가 큰 얘가 발열 반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보통 격자 에너지라는 게 원래는 기체가 고체가 되는 반응을 격자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필 또 이렇게 옥스토비에서만 고체가 기체로 되는 반응을 격자 반응, 격자 형성 반응이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 옥스토비에서 사용하는 격자 에너지의 부호와 보통의 다른 책에서 사용하는 격자 에너지 부호가 서로 이런 식으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놓은 이 격자 에너지 부호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큰 흡열 반응이 되도록 격자 에너지를 나타내 주시면 그게 옥스토비 책의 기준 표현이 되겠어요. 교사가 옥스토비 책의 기준을 따르는지 아니면은 원래의 그 격자 에너지 부호를 따르는지는 그건 뭐 교사의 취향에 맞추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 모델링을 통한 격자의 모델링을 통한 격자 에너지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주어져 있는 이온 결합 그 고체 결정에 대해서 보나버 사이클을 이용해서도 그 다음에 고체 결정에 대한 모델링을 통한 격자 에너지 계산을 통해서도 각각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좀 차이가 나네요. 한 20% 정도 차이가 날까요? 이 차이가 왜 나는지를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요거. 여기 보시면 short range repulsive interaction이라고 되어 있죠. repulsive가 뭐냐면 바로 청력이잖아요. short range는 짧은 거리. 바로 누구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요 수식 있죠? 바로 보온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그 이온들 사이의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사실은 고려해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계산 과정에서도 보온 지수 n을 생략하고 계산을 했었죠. 그만큼이 또한 위치 에너지의 계산을 할 때 오차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고체 결정 내에는 그냥 양이온끼리의 정전기적 인력, 그 다음에 청력, 그 다음에 양이온, 음이온끼리의 정전기적 인력, 음이온끼리의 정전기적 청력 외에 그냥 어떤 이온이건 그냥 어떤 이온이건 그 둘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식의 청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이온이건 뭐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핵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떤 이온이건 전자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이온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이온의 전자와 청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온이 됐건 핵과 핵 사이에 청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보온이라는 학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근데 옥스토비 책에서는 요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격자 에너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제 실험에 입각한 보나버 사이클을 통한 계산과 이런 모델링을 통한 계산이 상당히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short range repulsive interaction이라고 옥스토비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옥스토비 책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이 표현이어서 내가 이대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바로 보온이 제시한 이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로 포인트 에너지, 우리말로는 뭐 0점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격자 에너지와 관련해서 고체 결정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그 고체 결정 구조 살필 때
뭐 이런 식으로 유니셀 그리시고요. 뭐 여기에 뭐 어느 위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이온 있다. 또 어느 위치에 뭐 예를 들면 양이온 있다. 뭐 이래 가지고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해 가지고는 여기서 막 마돌롱 상수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어느 자리에 음이온 있다, 어느 자리에 양이온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게 이때 이거 얘기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열 진동한다 이런 말 했었어요? 전혀 하지 않았죠. 양이온이 됐건 음이온이 됐건 결정 구조 내에서 어느 한 위치에 딱 고정돼 있고 딱 고정돼 있다는 가정으로 그 거리가 딱 정해져 있다는 가정으로 격자 에너지의 마돌롱 상수를 고려해서 구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격자 에너지 수식을 그 뭐냐면은 표현하는 이 고체 결정 구조 그 격자 에너지 수식이 뭐였어요? 바로 이런 표현이었죠. 이것을 그 제시했던 모델이 바로 아까 잠깐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고체 결정 구조인데 이거 할 때 이 양이온, 음이온이 뭐 열진동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산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델이 어떤 걸 가정하고 있다? 아, 얘가 지금 0켈빈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델이고 이 수식도 0켈빈에서 유도된 수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온도가 약간씩 올라가면 여기 있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그 자리에서 부르르 약간씩 떠는 열진동을 하기 때문에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 거리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 격자 있는 수식이라는 게 철저하게 0켈빈에서 제시된 모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혹은 요 수식 요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바로 짜잔. 자, 요거 무슨 수식입니까? 바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죠. 자,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는 뭐냐면 위치를 측정하고 운동량을 측정할 때 약간씩 오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어져 있는 요 결정 구조 모델은 0켈빈에서 만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거리가 이게 거의 완벽한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이온 결합 거리가 거의 정확하게 측정됐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거리 측정 그 불확실도하고 운동량 측정 불확실도를 비교했을 때 0켈빈의 고체 결정이라 한다면 거리 측정의 불확실도 이 값이 매우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운동량 측정의 불확실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죠. 근데 운동량 측정은 그 다음 뭐로 이어지냐면 바로 에너지 측정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운동량 측정의 불확실도가 커졌다는 얘기는 에너지 측정의 불확실도가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0켈빈을 가정하고 고체 결정을 이렇게 모델링을 한 다음에 거기서 구한 이 격자 에너지 수식은 바로 그 제로 포인트 에너지 0켈빈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측정의 불확실도만큼 실험적 오차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칭하여 우리가 제로 포인트 에너지 혹은 0점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보나보 사이클을 이용한 이 보나보 사이클이 실제로 이제 실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자 에너지를 통해 계산한 게 이게 바로 이제 이론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 데이터하고 이런 이론 데이터하고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옥스토비 책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유가 두 가지뿐일까요? 실제로는 두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스토비 책에서는 이 두 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옥스토비 책에 뭐 제시해서 뭐 이렇게 뭐 답안을 쓰라고 하면 요 이렇게 두 개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조금 더 궁금할 수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 요인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거는 그 어떤 내용들일까요?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요인은 이온 결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유 결합성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리튬 플로라이드 이온 결합이 있는데 그럼 얘가 1 플러스 양이온, 1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있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리튬에서 플로라이드로 전자가 100% 완전히 이동해서 정말 1 플러스 혹은 정말 1 마이너스로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여기서 부분 전하만 이동을 해서 리튬은 델타 플러스, 플로라이드는 델타 마이너스에
극성 공유결합적 성격도 분명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온결합 화합물이지만 100% 이온결합이 아니라 이런 극성 공유결합의 성격이 일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고려만큼 이 둘의 결합 기류도 달라질 거고요. 부분 전하도 달라지니까 이런 식의 그 이상적 이온 결정 구조에서의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완벽하게 잘 맞아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결과와 실제 실험을 통한 이 데이터의 어떤 차이의 세 번째 이유로는 바로 이온 결합 사이에 숨어 있는 공유 결합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비열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난데없이 비열이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식은 어떤 그 모델링을 토대로 계산이 된 거예요. 바로 0켈빈에서 그 이온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완벽한 이온 결정이라고 했을 때의 계산 결과죠. 그런데 이 보나보 사이클을 이용한 건 표준 생성 엔탈피 등이 관여했기 때문에 이 문제 풀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표준 생성 엔탈피가 전부 다 몇 도씨 기준으로 작성된 거예요. 전부 다 25도씨 표준 온도 조건으로 작성이 된 거란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25도씨 기준의 계산 결과인데 얘는 0도씨 기준의 계산 결과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 0도씨를 25도씨 기준으로 온도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관련되어 있는 화합물들 보시다시피 리튬 플로라이드 이온결합 화합물 그리고 리튬 플러스 플로라이드 마이너스의 이 그 반응물들 즉 생성물과 반응물들 사이에 0켈빈에서 298켈빈까지 올라갔을 때 얘네들의 그 열에너지 상태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여기 보시면은 CB가 다 뭐냐면 여기서 열 용량이거든요. 그럼 열 용량을 거기다가 온도를 곱해주시면 그게 바로 열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생성물, 이온결합 화합물, 그 다음에 반응물이었던 각각의 이온들이 지금 0켈빈에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서 나타난 격자 에너지가 이거거든. 그럼 그놈이 298켈빈까지. 그러니까 표준 생성 엔탈피가 적용되는 25도씨까지의 조건으로 온도를 상승시킨다면 생성물, 반응물 둘에 대해 이렇게 비열을 고려를 해서 그 녀석들의 변한 열에너지 상태를 고려를 해야 실제 이 계산 결과하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하고가 잘 맞아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격자 에너지 관련해서 상당히 다양한 문제를 묻고 있는데 격자 에너지는 이렇게 보나보 사이클과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체의 그 이론적 시뮬레이션하고도 직접적 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이때 실험 데이터와 그 이론적인 접근의 차이를 설명해 보라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살펴보면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되는 건데 그 교사가 원하는 수준 혹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뭐 얘기하고 있는 수준 정도까지만 작성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격자 에너지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복습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